먼저 그동안의 그 윤석열이가 계엄까지 이르는 과정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 재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윤석열하고 김용현이는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추가 기소된 일반 이적 공소장을 보면 이 계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엄에 이르렀는지 그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은 이제 정치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 6개월 만에 불법 계엄을 염두에 두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만찬회장에서 바로 쓰레기 발언을 하죠. 예. 소개 좀 해줄까요? 네, 지금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윤석열이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자신이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야 이건 내 도저히 그냥 내가 그냥 평상시 힘으로 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재가 터집니다. 근데 저기서 총살을 당하더라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징하게. 그러니까 뭐 박성재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실패하면 총살이야. 그렇지. 총살형 당해라는 위법성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예요. 너무나 분명히 있었다라는. 심지어 윤석열도 있었다. 근데 박성재가 없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윤석열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네. 박성재가 어떻게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분 윤석열도 아는 걸 왜 모르셨을까? 그렇습니다. 박정호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박정호 판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한의 도발을 명분 삼아서 계엄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카드로 집은 게 바로 무인기 북한 침투였던 겁니다. 네. 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작년 10월 2일에요. 이 김용현이 합참의 반대를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8일, 10월 10일 계속적으로 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18대. 예, 그리고 평양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 원산, 그리고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떨떠름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김용현이 작전을 바꿉니다.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꾸거든요. 이제 무인기 카드는 안 먹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으로 카드를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좀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지시를 하냐면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도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선을 넘었다고 한다. 경고 사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강호필 사령관은 우려를 표명을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얌마 또 뭐가 그렇게 겁이 많아? 라고 질책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엄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발해볼 때까지 다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이제 아마 그때는 뭐 명태균 이슈나 여러 가지가 이제 턱밑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계엄으로 이제 불법 계엄으로 이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얼마나 북한이 싫었을까.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북한이 절대 안 움직여. 이래저래 북한은 싫어할 만해.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촉구가 있었을 거라고 너무 대놓고 무인기를 보내니까 그 북한이 봤을 때도 저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그 소음기를 떼고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큰 소리 나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도 황당한 거지. 왜 이래 얘네. 이렇게 되면 꾹 참은 북한 의문의 1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북한 얘기를 잠깐 하도 하시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도 정상적 사고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북한하면 미친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네들도 정상적 사고를 하는 거야. 진짜 공격할 것 같은 정부가 들어서면 해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 근데 진짜 공격 안 할 것 같은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망나니 새끼들 봐요. 뭐 이렇게 한다고. 말폭탄 막 나와. 말폭탄 막 던집니다. 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 맞네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북한도.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법 개헌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많은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맞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이진관 판사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재판에 이상민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나 증인 선서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진관이잖아. 이진관 안 먹히잖아. 당연하죠. 그냥 원칙대로 갑니다. 우리의 이진관 판사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선서 고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형 내 쪽에. 사형 좋더라. 사형. 아니 여기 그 법률가 세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이 선서하지 않는 것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약간 법률을 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본인에게 형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 증언. 그러니까 선서는 해야 돼 일단. 선서는 하고 질문 내용이 이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했다가는 내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이 질문엔 제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증언 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지.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 선서 거부권이 부여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요. 예외 조항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진관 부장의 말이 맞아요. 근데 선서 거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형사재판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과태료 50만 원이 지금 법정 최고형이거든요. 법정 최고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심한 게 그래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다 법조 출신이고 얘는 특히 판사잖아요. 심지어 이상민 판사, 윤석열 네. 검사잖아요. 예. 자기들이 재판 업무나 뭐 공소유지 업무를 수십 년을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자기들이 해왔던 것도 본인한테는 지금 적용하지 않으면서 막 법을 만들고 다녀요 지금.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근데 저런 말을 막 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람 지기현이에요. 그 갑자기 나를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주장을 했는데 그걸 덜컥 받아줬네. 맞아요. 그리고 취소되고 구속 취소돼서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진관 판사한테는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 감치, 못해. 사형, 맞아요. 야 즉각 부인해. 네. 윤석열에 대해서 그거 잘 나오잖아. 그리고 말 잘 듣더라고 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열어준 주범은 그들도 문제지만 지기현이다. 맞습니다. 지기현.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김용현의 변호인들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막무가내 난장판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난장판의 모습들을 매일 새로운 영상을 하나씩 이제 띄워드렸었는데 오늘도 일단 그 난장판 만든 모습 중에 한 장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일 김용현이는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판사는 아무런 기력이 없는 한성진 판사거든요. 거기에서 그 변호사들이 재판하고 아무 필요 없는 진짜 아무런 필요 없는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지하지 않아. 일단 그 장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시진핑이가 왔다가 대한민국에 오면서 재판이 이 부분은 공소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샤오미 폰을 줬는데 그러면 안보 폰을 사용하지 않고 샤오미 폰을 사용한다고 본인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샤오미 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안보 폰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뭔 소리야, 이 진짜 이걸 왜 그냥 놔두냐는 거야. 제지를 나는. 안 하네요. 제지를. 그러니까 나는 이 변호인에 대한 문제보다도 왜 놔두냐는 거예요. 저런 판사를 지금 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렇게 막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막 대잔치 아무 말 하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는 판사가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법정에서 저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저렇게 변호인도 안 없고 하니까 재판을 저렇게 말하는 변호인도 없고 저렇게 운영하는 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판사가 그 제지를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진관 판사는 그냥 원칙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그동안에 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진관 판사 과태료 500만 원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인영장까지 발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도 증인으로 기어 나왔어요. 근데 증인은 그냥 혼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 문제에 변호사들도 같이 왔나 봐.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는 또 원칙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진관 판사 아주 냉정하다 얘기하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는데 기회도 많이 줘. 사실 기회를 일단 줍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원칙대로 갑니다. 와, 내 이거 한 5번 본 것 같아. 너무 좋아 진짜. 함께 보시죠. 김용현, 윤순영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네, 김용현 정의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내셨는데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퇴정 명령을 하고요.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형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기회를 줘.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예고도 하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기회 줘.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기회 많이 줘. 자, 감시합니다. 자, 와.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야 미친다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멋있다. 딱 예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진짜 딱 먼저 예고를 해. 예고를 하고 기회를 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원칙대로 딱. 그러네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후에는 그 서울구치소로 이제 그 비공개로 재판을 합니다. 이 감치 감치 재판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감치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이거를 지금 두 변호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해가지고 이제 석방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석방이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름, 직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자기네들은 이 두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진관 판사가 집행 정지를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취소가 아니고요.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인적사항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이제 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진관 판사가 이제 그 감치 재판을 하는데 인적 사항을 물었는데 둘 다 인적 사항을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직업, 용모 뭐 이런 거를 기재를 해가지고 감치를 시켰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이게 인적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거야. 이게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거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서울구치소가 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주민번호 뭐 주소 등을 통해서 이름하고 해서 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잖아요. 아니 서울구치소에서 이 재판 과정을 본 건 아니니까. 그런 데서 실무상 이게 명확하게 동일인 확인이 돼야 수감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저는 인적사항 얘기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뭐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수는 있겠죠. 이제 인적사항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수는 있을 텐데 보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법정 소란 행위에 가끔 드물게 감치 명령이 내려져요. 네. 그러면 감치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법정 경위가 끌어내 갖고 그 구속 피고인들 그 대기실 같은 데다 잡아놔. 네네네. 잡아놓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잡아놓으면 좀 조용해지거든. 네. 이 감치 명령이 최장 30일까지 내릴 수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 죽어갖고 조용해. 그러면 다른 재판 다 끝나고 재판 끝난 다음에 끄집어내 갖고 하면 이제 풀 죽어져 있고 잘못했다고 하면 보통은 감치 명령을 집행을 안 하고 취소하고 풀어줘요. 너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30일이야. 그래갖고 실제로 서울구치소까지 가서 수감이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 체포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이라고 보면 거기에 보면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해상을 기재해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괄호 열고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인상, 체격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게 왜 이런 게 있는 거냐면 노숙자나 행불자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러면 덥수룩한 머리, 갸름한 얼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진 옷 이렇게 해서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CCTV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치소장이 완전히 뭐 어겼다라고 보긴 없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을 해서 감치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 아니 그 정도는 기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은. 여기에 사례를 좀 보태면 아까 저 영상에도 다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신뢰관계 동석 변호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변호사가 이하상 변호사가. 그러면 지금 그 감치 과정에서도 신원 확인이 그 변호인인 게 됐고 그걸 가지고서 구치소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될 일인데 그냥 딱 봐가지고 나중에 책임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혹여 모를 불똥이 자기한테 뛸까봐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해서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냥 딱 구치소장이 완전히 뭐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극 행정을 좀 하시면 어땠을까. 의지의 소극적으로 했다 이거네. 의지의 문제. 좀 아쉽네요. 아니 여기서 통쾌했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물론 이제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억지를 쓴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언 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경우냐면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피해자 요건상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이면서 왜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랄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좀 취약한 경우에 신뢰관계 동석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 근데 좀 정상이 아닌 건 맞지만 증인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 신뢰관계 동석이 필요한 뭐 미성년자거나 아주 취약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성격과 사고가 이상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신뢰관계 동석을 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아니거든요. 일단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현 씨가 증인으로만 온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 동석제도에 아예 해당하지가 않는. 우리 검사님 때문에 괜히 제가 지금 욕 먹고 있는데 그 최장 감치 그 20일이라고. 20일이던가? 이거 제가 지금 신뢰도 막 떨어지는 일이다 지금. 와 오늘 좋아요 10만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기사로 봤거든 20일. 근데 검사님이 30일이라고 해버리니까 나를 또 의심한 거야. 뭐 저게 맞겠지 하고 넘어갔더니 나만 지금 신뢰도 막 떨어지네. 20일이나 30일이나 뭐 차이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결국은 15일이 나왔어요. 15일이야. 뭐 길면 좋지 뭐. 길면 좋지. 맘 같아서는 30일 30일 얘기였지. 오늘 마음 300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나경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지금 저희가 속보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나경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 뉘앙스만 띄워드리고요. 자, 윤석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윤석열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인영장 발부되니까 나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임마 자식아 해갖고 또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참 윤석열 얘는 안 돼. 인간이 안 돼. 인간 자체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김용현이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혐의 다 떠넘겨 버렸어요. 아, 또 그랬어? 용현아, 너가 갔다 와. 아니, 한두 번도 아니잖아. 용현아, 어차피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너가 그냥 책임져봐라. 네. 라고 완벽하게 떠넘겼는데요.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거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검사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올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에라 이놈아. 일단은 이거 뭐 다 거짓말인데 나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윤석열 얘 참 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얘가 진술 거부가 안 되는 사람이야. 얘는 다 진술 안 한다고 딱 선언을 했거든. 진술 거부합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요. 하면서 다 얘기하더라고. 물론 뭐 다 거짓말이죠. 그럼요. 뭐 너무 잘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언급됐던 그 여론조사권 거기에 그 계엄군 보냈어요. 영상 뭐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진술 거부가 안 돼. 이 사람은. 저런 상황이 딱 아까 이상민 전 장관이 얘기했던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군대 보내라고 지시했냐? 라는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범행에 대한 자백이 될 수 있거든. 보냈다고 지시했다고 대답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법률상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 하고 싶어서 못 참아. 아니, 그러니까 김용현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저 말에 따르면 내란 수계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군을 보냈대잖아요. 첫 번째 뜻과 다르게 하면 군사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고 그러네. 내란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그러네. 이거 뭐야? 김용현이 이제 정신 차리고 불어. 그래. 아니 근데 둘 다 주요 임무 종사자든 내란 수계든 도찐 개찐인 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왜 저기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다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윤석열이는 진짜 거짓말인 것도 다 티도 나고 정말 나쁜 놈이지만은 저렇게 의리가 없습니까? 자기가 군통수권자고 자기 지휘를 받는 국방부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이 군도 알아서 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바지 아닙니까? 바지. 정말 모자라고 나쁜 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그리고 진술 거부가 안 되는 놈이고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진술 거부가 안 되는 부분. 윤석열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계엄은 경고형으로 반나절 계엄을 계획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방에 깨는 증언이 있었어. 뭐냐면 한덕수가 12월 5일에 윤석열이 가야 되는 행사가 있어요. 무역의 날 행사. 그거 윤석열 자기 대신 한덕수 너가 가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증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반나절의 계엄을 완벽히 깨는 논리잖아. 그렇죠. 요거를 물어봤어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유 나 이거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해. 그러더니 참고로 제가 하면서 얘기한 게 동문서답인데 얘는 외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저러네. 진짜 하니까. 그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그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소위 말해서 이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내가 요 다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정상도 좌파 포퓰리스트. 제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 ODA라든지 원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슨 국어라는 거 취급을 하잖아요. 그지들이 하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ODA는 왜 이렇게 많이 늘려놨어? 그러니까. 그리고 제발 좀 집중하지 마. 저 완전 정신 나간 윤석열 피고인은 아무것도 집중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저러니까 이제 그 순방할 때 술 싣고 다닌 거죠 뭐. 소주하고 소맥 싣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런 태도들 보면 우리는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데 몇몇 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진짜 남자인 내가 봐도 반하겠네. 왜? 저런 진술이 너무 남자답고 멋있다는 뭐가 거예요. 좀 남자요? 그렇게 지금 몇몇 커뮤니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네,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실 눈동자가 저 본인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때 제일 또릿또릿해지는 건 맞아요. 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놓고 남자인 나도 반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한심하다는 거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근데 돈 좀 있는 나라 가면은 막 돈 달라고 구걸들 한다. 이 좌파 정상들까지 내가 어떻게 만나냐 해서 한덕수한테 가라고 했다라. 저것도 물론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인식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아이고. 자, 그리고 계엄 당시 추경호, 나경원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윤석열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다 거짓말로 답을 하죠.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거기도 제가 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사전에 얘기 못해 미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 이제 여야 무슨 원내 협상 진행하고 했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추경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때 뭐 하여튼 야당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협의와 이런 대결 이런 거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야, 내 열받아서 안 웃으려고 그랬거든.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웃기잖아. 와, 복합 감정이 들어오네. 복합 감정이. 화는 나는데 또 웃기고 막 이상하네요. 저걸 말이라고. 진짜 상황도 전혀 없는데 생뚱맞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저는 별로 뭐 그때 할 일도 없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안부 전화 돌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시간이 나서 전화했는데 너 요새 고생 많다. 언제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얘기한 거야. 아니 김용현이도 진짜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저런 인간하고 뭘 도모하려고 그러면. 나 진짜 웬만하면 화가 나서 안 웃으려고 했는데. 와, 나 진짜 너무. 에이, 놈아. 아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약간의 뭐 제 나름대로 힌트를 좀 얻은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사전에 계엄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 요런 통화를 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보면 새롭게 들어간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할 거다.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 추경호랑 나경원한테 전화해서 야 빨리 지금 의원들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만 해라. 나머지는 지금 잘 되고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 너네는 그냥 의원들만 빼면 된다. 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남겼던 것 아닐까.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참고로 말하는데 하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뭔가 자신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조금 높여주려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증인신문이나 나갈 때
딱 할 말만 하지 그 말에다가 뭘 덧붙이지 말라고 수없이 조언하거든요. 네네. 근데 말을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왜 나경원한테 전화했을까에 네. 대해서 그 협상의 당사자하고 고생한 사람이 나경원과 추경호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맞습니다. 나경원은 당시 아무런 당직이 없었어요. 무슨 협상의 당사자요?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추경호한테 했으면 사실은 고생을 했다. 야당이랑 뭐 협상하느라고 힘들었겠다 해가지고 뭐 할 일도 없어서 전화를 한다면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 정도한테 전화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 한 명 더 한다면 정책위 의장 정도. 딱 그 세 명을 넘어서서는 저 말이 안 돼요. 왜 나경원이 뭐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데? 생뚱맞잖아요. 생뚱맞죠. 근데 나경원은 그냥 야 오빠 믿고 따라와. 네가 그래도 다선 의원인데 다른 의원들이 뭐라 하면 좀 진압해줘.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네. 자, 나경원을 이야기하는 동안 말씀드리는 순간 나경원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나왔나 보군요.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형 벌금형 나왔고요. 송원석은 1,150만 원 벌금형 나왔습니다. 1,150만 원은 뭐야? 네. 아이고 뭐 의원직 상실형이긴 한데 구형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2심 가갖고 이게 상실형인가요?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면 상실되는데 상실형은 맞아요. 근데 구형에 비해서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낮거든. 내가 지금 좀 열받네. 네, 구형이 2년이었잖아요. 그렇지. 나경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또 2심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무조건 깎이거든. 그렇죠. 벌금형이 나왔다는 거는 좀 솜방망이 지금 처벌로. 구형 2년 됐다니까. 그러니까요. 구형에. 근데 벌금으로 간 거니 엄청 깎인 거야. 깎인 거죠. 그 집행유예를 붙여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실형을 싹 면하고 벌금형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 없습니다. 물론 뭐 판결문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이제 속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근데 그 유죄 인정은 다 된 거 아니에요? 유죄 인정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깎인 그 구형을 2년 했다니까. 그렇죠. 송원석이는 10개월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황교안이 1년 반이었고. 황교안은 관심 없고요. 네. 의원도 아닌데 뭐 황교안은. 약한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았거든. 그럼요. 안 좋죠, 당시 그 자체도 죄질이 안 좋았는데. 네. 이게 지금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년 7개월. 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또 마치 CCTV로 엿본 경험을 한번 했잖아. 네네. 지난 전당대회 때. 네, 그렇죠. 우리 저 한동훈 선생님. 그럼요. 내가 한동훈 선생님을 존경한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참 안 질려. 이 영상 참 안 질립니다. 매번 재밌어. 예. 이렇게 아주 재질이 나쁜데 너무 많이 깎아줬어. 저는 그래서 그럼 하여튼간에 일단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판결문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2심이 얼마나 걸릴 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6년 원래 이게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하듯 했으면 지난 선거 때 출마도 못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다 확정돼가지고 2심에서 저는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재판에 임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2심 재판을 하는 검사가 누굴 거냐. 공소유지하고 이거 어차피 항소할 거 아니에요. 항소해서 2심 재판하는 검사가 누굴 거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심 재판부가 또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지연된 정의를 2번, 3번 반복하게 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 검사님 이거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닙니까? 통상 그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게 형의 종류가 바뀌면 이거는 검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항소해야 돼요.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양형 부당으로 보통은 항소하는 기준이 되죠. 근데 같은 형일 때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근데 그게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소를 하는 것이고 형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면 그건 다 항소 대상이죠. 아니 근데 1심 재판도 이게 6년 가까이 끈 것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긴 시간 고민한 흔적이 고작 이거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법부가 저는 정말 이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참 국민들이 화가 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아니냐. 계속해서 신뢰는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그 빠루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국회에 있었어요. 정의당 사무총장 시절이라서. 근데 정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경원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막 떠들고 있으면 갑자기 머리가 하나 위로 확 올라와요. 의원들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나경원 얼굴만 쑥 의원들 위쪽으로 올라와요. 뭐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비서관 중에 한 분이 조그마한 단상을 옆에 끼고 다닙니다. 끼고 다니다가 나경원 의원이 뭘 얘기할 거면 착 갖다가 대련을 해요. 대련을. 그러니까 단을 하나 놓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내려다 보시면서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격한 지휘를 하신 분이 벌금 2,400 약소합니다. 너무 약소합니다.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